마지막 프로그램인 그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의 진행을 맡게 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하튼 최대한 4시 반에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우선 앞서 기조 강연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의 주제 발표, 한국의 이제 주제 발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이 들은 내용에 대한 정리를 우리 사회자님이 이제 각 끈끈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아마 요약은 다 됐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오늘은 어떤 이 주제 발표자와 기조 강연자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모처럼 정말 이게 조금 아무리 급해도 우리 교육시설 환경연구센터가 에듀맥이 이제 생기게 된 거에 이제 설립을 추진하신 우리 유웅상님하고 강인배님 이렇게 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웠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NIR 문교시설 연구센터와 이제 돌아가신 유효숙 교수님의 어떤 공헌으로 어떤 국제 교류를 이제 MOU 체결하에 여태껏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부과학성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저희 캐디와의 교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은 앞에 지방 소멸 시대를 빼면 사실 학교 시설 전문가로서는 또는 학교 시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게 전혀 당황하거나 생소하거나 이런 주제는 아닙니다. 평상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또 노력과 실천을 하지 않았느냐,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제 각각의 포지션에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사전에 발표한 우리 자료를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교육청, 교육부, 학교 현장, 학교 전문가 이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부의 교육시설 담당 관실에 학교 복합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승준 사무관님 오셨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례대로 우리 이제 학교 건축 전문가이신데 건양대학교의 이모연 교수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시도교육청에 계시는데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교 복합시설 담당 팀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영욱 사무관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건축으로서 최근에 이제 상이란 상은 대한민국의 상을 다 가져가신 우리 용남고등학교, 사천에 있는 용남고등학교 최현진 교장 선생님 오늘 오셨습니다. 하여튼 바쁜 시간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사전에 자료를 다 드리고 사실은 이제 토론에 대한 원고를 좀 부탁을 드렸고, 토론 원고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 이제 자료집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토론 원고에 국한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토론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한 3분 내외로 일단 간단하게 오늘 포럼에 대한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또 전달하고 싶은, 또 호소하고 싶은 여하튼 어떤 식의 얘기든지 조금 3분 간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부가 제일 마무리를 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수님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례 옆으로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첫 번째를 하게 돼서 저희 교육시설,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하는 학교 건축은 사실은 공공재로서의 건물 수나 연면적으로 보면 거의 한 1, 2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시설이 갖고 있는 그런 무게감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역 살리기에 학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학교 복합시설이 2023년부터 2025년 앞으로 향후 2년 정도 더 지속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상황인데요. 지역이 살리기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사실은 지역에 맞는 게 무엇일까가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아까 권순영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내에서 학력 격차가 이루어지다가 학교의 규모가 다르다든가 지역 내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맞춤형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이 아젠다를 찾아내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진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지역 실적에 맞는 그들의 니즈에 맞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과제인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땐 학교 복합화의 가장 큰 성공의 열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높이면서 지금 가장 요건이 되고 있는 게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일본은 일본 특성에 맞는 방제를 포함한 탈탄소 학교라고 하는 지역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큰 축을 찾아냈습니다. 저희 나라의 학교 복합화는 어떤 축으로 어떤 용도로 확대하는 게 지역의 맞춤형의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복합화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청서를 보니까요, 의외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 국내외 사례를 보면 파출소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치과 진료소나 물리치료실, 그냥 데이케어 센터에 해당되는 아동 돌봄이 아니라 노인 케어까지, 그리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아까 권순영 소장님 말씀하신 그 교육기본법에 해당되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 공동체에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지자체와 손잡고 학교의 용도를, 지역에 꼭 필요한 용도를 찾아내서 그것을 복합시설로 꼭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일본의 특성의 지역 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과 우리나라의 특성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큰 급선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잠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지금은 범부처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행안부의 사업으로, 농림부의 사업으로, 그다음에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이런 각각의 사업들이 아니라 지금은 지역 살리기로 인해서 이 교육시설과 함께 범부처 사업으로 이제 통합이 돼서 같이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실은 탈탄소 학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교육기본법에 환경교육에 대한 기본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사실은 학교 환경교육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2025년까지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부조차도 학교 환경교육계획의 5개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교육의 주체인 그 교육부와 그다음에 각 시도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또 교육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경교육에서 환경부에 대한 역할과 교육부에서의 역할이 서로 같이 함께 할 때 저는 학교복합시설의 시너지와 성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학교복합시설이 지금 저희 나라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게 꽤 오래됐지만 최근에 다시 3개년을 모집을 했는데, 그 신청되는 학교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 학교복합 시설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서 잘 돼 있는 데는 왜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은 어떤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당연히 수반이 돼야만, 그리고 행정적으로나 지역,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인력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교육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든 행정에 대한 부분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지속성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행정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그냥 교육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나라의 전체 모든 중앙부처와 아주 작은 마을에서조차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오늘 여러 가지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고요. 제가 생각하는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요약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 앞으로의 그 학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일본에서도 탈탄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사실은 저는 이제 뭐 교수님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학교 시설 또는 학교에 대한 여태 그 우리 어떤 주제가 어떤 목표 중심이었다라는 거였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목표를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제 가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뭔가 어떤 그 물리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달려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시대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학교라는 가치를 다시 재구조화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과연 학교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교육이나 학습에 자꾸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학교에 전국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의 목표가 꼭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초중고에서부터 이런 하나의 획일적인 단일대 목표로 가다 보니까 지역 인재가 발생할 수도 없고 지역 소멸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다 서울에 모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악순환 구조를 우리가 너무 방치해 두고 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가치를 좀 달리 생각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학교의 지역 인재를 위해서는 지역의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역의 대학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역 대학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모집하지 못하면 지역 대학도 어쩔 수 없이 뭐 아까 우리 건순영 박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이제 학생 수 저감 지역 띠와 거의 뭐 차량 산맥, 태백 산맥인 것 같은데 그 띠와 어떤 저 지가의 어떤 지가 너무 일치해서 아주 끔찍하게 저는 이제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대학까지 다 소멸되어져 버리면 그 아까 일본에서도 뭐 60% 정도가 20% 정도 이게 뭐 무거주화가 된다면 아주 이게 뭐 좀 큰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좀 지역 중심의 또 하나 느낀 게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일본 세 가지 주제를 발표했잖아요. 세 가지 주제에서 빠지지 않고 얘기했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역입니다. 그죠? 첫 번째 주제에서도 지역, 두 번째 지역에서도 지역, 세 번째 주제에서도 지역. 다 지역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본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몸소 체험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거를 모르셨던 것 같지만 우리는 좀 지역 중심이라는 것이 좀 외면되고 좀 이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보고 좀 지역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국 사무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교육청에서 학교 복합화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욱 사무관입니다. 시간이 4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고 제가 핑계는 아니지만 교수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 90% 이상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은 대략 유인섬, 무인섬 해서 한 168개 섬이 있고요. 또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또 뭐 송도 신도시, 검단 신도시, 계양, 영종 등 각종 또 대규모 택지 개발 또 이런 신도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런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아까 이제 잠깐 뭐 그런 교수님 말씀도 나왔지만 학교 복합화의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사실은 고민도 하고 어떤 게 지역 맞춤이냐 이런 부분에서 또 여기 오는 길에서도 이제 사실은 직원들하고도 같이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결론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용도에는 얽매이는 건 좋지 않다. 용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의 문제인 거지. 자꾸 그 용도에 저희가 집착을 하려다 보니까 지역 맞춤형, 뭐 지역 특화형 이런 용도에 꽂히다 보니까 뭔가 이 너무 제한이 있고 사업 시작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뭔가 어떤 처음에 어떤 용도의 어떤 뭐 그런 거를 갖고 가기보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중에 더 고민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또 업무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 지금 교육부에서도 재정 지원 뭐 20% 30% 10% 가산 50%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자체에 그런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자체에 그런 얘기할 때마다 사실은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여기 지금 제목도 되게 좀 뭐 훌륭하고 좋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 시대 뭐 학교 조성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복합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정 지원을 뭐 얼마를 해주니까 같이 합시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되게 좀 구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어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이 돈이 개입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바라는 게 있다면은 뭔가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폭 제한을 좀 풀어주셨으면 부에 이제 부탁을 드리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단 프로그램 부분하고 그 재정 지원 이제 이런 부분하고요. 일단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생각나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여하튼 지방만큼 어떤 그 자치 자율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학교 현장에 지금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는 우리 최현진 교장님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상이랑 상은 다 휩쓴 예, 용남고등학교 교장 최연진입니다. 저 생물 교사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저는 건축의 종사자 같습니다. 하도 건축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소규모 학교들은 소규모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인기가 없죠. 아까 제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용남중학교가 전교생이 120명이었거든요. 8년 만에 한 7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지 말라 하는데 차를 타고 옵니다. 예, 이사를 오고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더라고요. 물론 시설도 좋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위기, 열정, 프로그램 이런 거였거든요. 학교가 성장함에 있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였느냐면 전원학교 아까 말씀 잠깐 나오셨는데 제 가슴을 팍 찔렀습니다. 제가 전원학교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많이 썼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그 전원학교가 20억 지원했습니다. 소규모 학교. 아마 지금 그 전원학교들 대부분 다 폐교됐을 겁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주위에 전원학교가 성장한 학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다행히 용남중학교가 13억을 지원받았던 소규모 학교 지원받았던 사업입니다. 다행히 교육부의 그 사업으로 우리 소규모 학교인 용남중학교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장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해 줄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학교를 잘 선정을 해서 이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성장에 맞춰서 하다 보면 중간에 아마 그 학교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지역의 특색도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 건지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시설도 지원해주고 학교 시설 복합화도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야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런 어떤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예. 실제 지금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학교가 커지니까 못 오게 합니다. 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그 학군을 조정하거나 학생들을 막거든요. 이런 것들도 과연 어떨 때는 이게 학습권을 보장한 것인가? 무조건 그쪽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피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냥 핵심 딱 한 가지입니다. 학교의 강한 의지를 잘 확인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적당한 어떤 지원을 해주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있는 학교 사천이 인구 감소 지역은 아니고 인구 간심 지역입니다. 고위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작은 이게 학교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노력으로 시설 환경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학생 수가 확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애를 많이 낳아서 그 학교가 학생 수가 늘어났으면 더더구나 좋은데
뭐 다른 학교에서 왔으면 또 다른 학교 지역이 또 학생 수가 더 줄어들었겠죠. 제로섬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은 이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하튼 교단 선생님께서 엄청난 노력과 고통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교원들의 반대도 있을 거고, 학부모 또 어떤 학사 일정에 있어서의 공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하실 말씀이 많았을 텐데 제가 토론 시간을 조금 많이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저 시기가 너무 저를 공격해서 미워 보이는데요. 지금 30분을 달리고 있어서 일단은 우리 교육부에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서 어떤 토론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교육시설 담당관실의 박성준 사무관입니다. 일단 저는 정책하고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2023년부터 27년도까지 원래 200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이 총 99개가 현재 선정이 됐고, 99개를 비교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일본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상으로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가 지금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도 하고, 또 정치는 표를 먹고 살다 보니까 저희 99개 사업을 분석을 해보면 실제 전국적으로 약 소규모 학교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복합시설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표가 많이 있는 대규모, 인구가 좀 많이 있는 학교 쪽으로 돼서 저희들이 정책의 목표인 지방 소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해왔던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인 단지 대규모의 학교 공간, 학교 복합 시설이나 공간을 갖다 만드는 것보다는 학교 공간을 이용을 해서 소규모의 학교 복합 시설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읍이나 면 지역에 학교 복합 시설이 들어가면 기존에 뭐 최대 50%까지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훨씬 더 지금 늘려서 지자체에 좀 참여 유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당초 학교 복합 시설의 목표대로 지방 소멸에 좀 대응하고 지방에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역량을 지금 집중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좀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주제인 만큼, 혹시 오늘 여기 그 정중분들께서 어떤 질문이나 오늘 꼭 이거를 좀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나 일본 관계자분들에게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망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분 드셨는데 일단 두 분까지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성은 선생님께서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예. 네.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 일본 분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플레이앳 연구소의 김성원 소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규모 학교들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죠. 인구 감소 시대에 소규모 학교가 등장하면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대형 학교랑 분명히 다르게 학습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소규모 학교, 뭐 컴팩트 학교 내지는 뭐 그런 학교를 만들 때 공간 구성의 가이드 또는 기준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의무교육 일관학교라든지 아니면 중등교육 교육과정 학교라든지 그러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교육을 하게 될 때 사실은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그러니까 소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밖에 교육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주로 등장하는 교육 통합학교 일관 의무학교라는 중등교육 과정에서 그 학교의 건축적 이슈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건축 또는 건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질문은 교육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시설복합화는 인구 감소에 따른 공공시설의 총량을 통제하는 선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우려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거는 그냥 받아서는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가 감소가 되면 다른 공공시설도 같이 줄어야 될 거고 도시적 차원에서는 조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관점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려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그럼 문교시설연구센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개의 질문 주셨는데 먼저 인원수가 작아져서 그 소규모 학교일 때의 공강 기준인데요. 그 교실 수가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직원들이 쓰는 공간, 교장실, 그다음에 뭐 과학실, 뭐 기술실, 과학 가정실, 뭐 그다음에 음악실 뭐 이런 거 쭉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각각을 어느 정도 면적을 얼마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 국가한테 보조를 받을 때 이 정도 학급수라면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면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라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각각의 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적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초중학교 같이 있는 경우에 초1하고 중3이 같이 있는 경우에 이런 뭐 체격 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배려하고 계신지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학교를 봤는데 좀 동선을 나눈다는 거를 혹은 공간을 조금 분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교정에 나가서 좀 놀기 쉬운데 배치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라면 이제 뭐 두동째 그러니까 조금 안쪽에 있는 내지는 조금 위층으로 학생들을 올린다든지 이 구역이나 동선 같은 걸 좀 분리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시설 총장에 있어서는 뭐 교육부에서 주관이 돼서 어떤 걸 정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들이 2026년도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용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파출소랄지 보건소랄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 복합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과 이런 복합시설의 공모계획까지 반영을 해서 국정과제로 현재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혹시 답변에 부족하신 부분이 있다면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조금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뒤에 계신 이선영 교수님께서 이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과에 재직 중인 이선영입니다. 제가 작년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과제로 국토부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만은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갈지 그 연구를 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런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학교별로 모두 다 하나씩 다 끼고 있는 그런 그 낭비를 다들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좀 코디네이션만 되면은 그 지역에 어느 학교는 뭐가 좋고 예를 들면 A 학교가 도서관이 좋으면은 B 학교는 체육관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코디네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그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모든 학교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다 같이 똑같은 거를 반복했다. 그래서 아까 뭐 토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뭔가 좀 유연하게 진행을 할 때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좀 조율하는 그게 뭐 꼭 초등학교끼리일 필요 없고 중학교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거로 해서 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지역 사회에서 같이 쓸 수 있게 코디네이션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세종시에
그 생활권의 그 전체 마을을 진행하면서 학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역 사회와 같이 하는 시설들을 다 앞으로 빼게 그렇게 기획을 했었는데요. 6-4에서의 어떤 모범적인 시도 그 이후에 또 하나 진행된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만은 거기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사이에 시설을 서로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에 지금 50학급이 넘게 되어 있는데 그 학교가 금방 중학교로 넘어가고 초등학교는 비계되거든요. 근데 그 어느 것도 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되어 있어서 학교를 둘로 자르게끔 자꾸만 유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새 같은 이렇게 뭐 AI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애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될 때에는 초등학교 애들도 중학교의 시설을 쓰면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끌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서 조금 더 중장기 과제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어떻게 시설을 같이 쓸 것인가. 선생님들은 서로 다른 그 조직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서로 같이 섞이는 걸 싫어합니다만은 세금을 내고 이렇게 쓰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이 서로 유연하게 쓰지 않으면 이 숙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가 어떻게 시설을 유연하게 쓸 건지 인구 구조가 달라지면서 당연히 일어날 그런 요구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교수님께서 질문보다는 의견이나 당부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아마 다른 분들도 어떤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시간이 이제 한 7분 오버가 됐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뭐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이나 토론자분들 중에서 또 추가로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그 네, 여러분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학교 역할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물에는 그 건물만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매력이 있고 정말 멋진 건물을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 역시 학교를 만들 때 지역을 어떻게 잘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평소에 학교에 잘 안 올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런 시설이 있다면 내가 협력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학교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매력적으로 잘 운영해 갈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까지 다 포함해서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학교에서 잘 이런 선례가 있었던 거는 학교를 세울 때부터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모아서 만들었고 그래서 운영도 포함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요소를 본 다른 지역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 그 학교인데 뭐 도쿄의 사람들이 저렇게 멋진 학교라면 우리 애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주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모이는 사람이 늘어나서 지역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에 나도 참여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따지고 보면 이제 저희가 조사해 본 지역이 뭐 인구 7천명, 뭐 4,000명 이런 아주 적은 인구의 지역에서 뭐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가보니까 정말 좋은 활발한 곳이더라. 진짜 멋있는 곳이더라. 이주한 30, 40대, 50대 사람들도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 마을이 활성화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가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잘 포괄해서 어떻게 학교가 지역에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하튼 뭐 잠깐 우리 금 박사님도 잠깐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네, 일단 교육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설 건축하시는 분들 만나 뵙게 된 게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건축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홋카이도 이주 사례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전 개인적으로 그거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육부 사무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어요. 사실 학교복합시설화 같은 경우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가보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예, 우리가 요구하는 바와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교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교원 양성 경로가 다르죠. 통합운영학교 가면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이 있지만 초등교사, 중등교사 교무실도 따로 쓰고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 시대가 바뀔 거라는 것은 누구도 알고 있지만은 한국의 제도적인 제약이 대단히 좀 일본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반행정, 교육행정이 통합되어 있고 우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나라, 비슷한 학교제도, 비슷한 행정체계를 갖고 있지만 학교가 분화되어서 발전되어가는 방향이나 양상은 양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선생님들이 지역 인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강의 다니면서 모 군에 갔는데 그 모 군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쪽 군에 있는 선생님이세요 물어보니까 나는 경기도의 교사지 여기의 교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지역의 교사가 되어야 지역성을 생각할 수 있고 지역사회학교를 만들 수 있고요. 내가 경기도의 교사라고 얘기하면 난 여기 3년 5년 있다 떠날 건데 굳이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 내가 여기 살아야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 만나고 중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 만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우린 국가공무원이고 일본의 교원은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교원들 지방공무원 하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거는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고 아마 엄청난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국회 법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언제 갈까요? 예, 뭐 병원에 가시는 분들 되게 보면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가지만 나이가 이래서 꼭 많이 아프고 난 다음에 갑니다. 근데 재수 없으면 또 덜컥 또 이게 뭐 큰 병을 또 이렇게 진단받아요. 근데 그거를 또 둔하게 생각하면 진짜 뭐 암이 4기 5기 거의 뭐 이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에 가보면 그간에 살아왔던 세월을 이제 탄식하고 후회하면서 이제 남은 생을 보내게 되는데 학교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이 소멸로 인해서 많이 아픕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아프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가 아픕니다. 물론 인구 소멸의 문제만은 아니고 기후 위기,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아픕니다. 지구라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 물론 다른 뭐 동물들도 살겠지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행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이제 학교가 좀 되기를 바라는데 지역이 소멸된다라는 거는 뭐 학교만 소멸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머지 관공서라든지 기타 뭐 서비스 시설 하다못해 목욕탕도 없어질 거고 사람이 없으면 살기 불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OECD에서도 어떤 미래 교육의 지향점을 지식의 어떤 발전을 얘기하지 않고 웰빙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제 웰빙이어야 된다.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럼 그 중심에 이제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집단에서는 학교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목소리를 내서 뭐 파출소도 소방서도 뭐 이제 행정복합지원센터도 뭐 이게 돌봄센터도 어린이집도 뭐 기타 등 이런 지역에 사람이 살아야만 되는 그런 시설들이 조금 학교가 어떤 코어 역할을 통해서 좀 해 나가면 꼭 학교가 어떤 아카데믹한 그 프로그램으로만 자꾸 아지하고 배쳐가려고 하지 말고 문이라든지 마인드를 활짝 열어서 좀 용도를 초월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아니라 혁신으로 새로운 저희가 어제 이제 학교를 가봤는데 최근에는 옛날에는 이제 공강 재구조 할 때는 새로운 학교가 좀 깨끗한 학교인데 지금은 가보니까 새로운 교수법에서 새로운 학교인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더 뛰어넘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학교 복합시설 정책이라도 있고
우리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좀 한번 헤쳐나보고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시간을 바라면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